과거에 보면 대선이 있었던 이듬해 가격들이 엄청나게 또 폭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이렇게 세 번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몇십 배씩 올랐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을 또 적립식 투자를 하는 서비스인 비트세이빙을 또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또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 버전 못 봤고요. 중간에 좀 봤고 요약 버전을 봤는데 크립토 얘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립토 얘기 안 나왔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까? 아마 추론을 해보면 이번 토론에 이제 압승을 트럼프가 했잖아요. 이제 아마 바이든이 이번 토론에서 본인의 이제 강건함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교체설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이번 토론 끝나고 트럼프의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는 좀 있었죠. 후보는 있었고 이제 당선인이 되면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지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에 대한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 들고, 트럼프가 지금 요즘 뭐 지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보면 특히 또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론 바이든 정부가 뭐 ETF 승인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저는 뭐 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그렇게 막 뭐 무자비하게 이제 규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사실은 비트코인 ETF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예정이잖아요. 뭐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만든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세, 이것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아마 시행은 아직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최대한 30%까지 디지털 자산의 채굴에 들어간 에너지에 세금을 매기겠다. 단계적으로 10%, 20%, 30%.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딱 반대면에서 트럼프는 앞으로 남은 비트코인 채굴 다 미국에서 해버리자. 이 채굴에 사실은 무슨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 이런 게 있진 않지만 다 미국산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 얘기는 이제 채굴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뭐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 채굴자들도 굉장히 특수를 좀 누릴 것 같고, 근데 몇 가지 얘기하는 포인트들을 보면 단순히 이 표심만으로 공략하는 것 같진 않고요. 뭔가 비트코인과 이 채굴과 이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게 높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 트럼프 형이 이제 사실은 이 채굴 자체가 어떤 에너지에 있어서 큰 어떤 뭐 효과를 낼 거다, 에너지에 좀 그동안 문제점 많이 해결할 거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채굴은 뭐 환경 오염, 낭비 뭐 이런 쪽으로만 접근했던 과거 많이 다른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닐까요? 이게 뭐 SAB 121, FIT 21 이런 법안 막 우리가 그까지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면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SAB 121 법안 같은 경우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금융기관이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보관을 할 때 그 보관을 하는 자산의 성격을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게 한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이거 부채로 인식을 해버리면 디지털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들은 다 이제 그 공정가치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SAB 121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을 이제 올린 거죠.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아마 그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아마 5월 달에 아마 이제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채로 인식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니 때문에 인식하지 않게 하면 훨씬 더 산업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융기관 부담이 적으니까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거절이 된 거고요. 이제 FIT 21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법안의 핵심은 저거죠. 감독 기관을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뭐 그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막 기소 다 때리고 다니잖아요. 무소불위에 막 이렇게 기소 계속하고 막 합의해서 벌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자산이 SEC 권한 감독을 받는 건지 아니면 증권이면 SEC 감독받잖아요. 상품이라서 CFTC 권한을 받는 건지 감독 받는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안에 담긴 거죠. 그래서 그게 탈중앙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증권이고 증권이 아닌 것이고 법안에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탈중앙화의 정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아마 단일 주체 또는 특정 주체 또는 특수관계 주체가 20% 이상의 이제 자산을 움직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탈중앙화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하원은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원에 이제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탈중앙화의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원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아마 수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 좀 규제의 명확성을 띠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SEC가 야 너희도 증권이야, 이것도 증권이야, 이거 증권 플랫폼이네, 이 증권 플랫폼을 또 브로커를 했네, 계속 이제 규제 기소를 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다. 아예 반대로 해서 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블랙락이나 민주당의 굉장히 큰 후원을 하는 블랙락도 ETF를 하고 있고 아마 반대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친 크립토로 나오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제 업계에 좀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근데 이제 좀 그 선점을 좀 놓치는 게 아닌가? 친 크립토에. 근데 이제 계속 반대 성향으로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를 일단 떠나서 대선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돈도 풀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다란 자체가 아마 가격에는 좋은 영향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아마 9월, 10월 정도에 1차적으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대선이 있었던 이듬해 가격들이 또 엄청나게 또 폭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2년도, 16년도, 20년도, 24년도 이렇게 이제 대선이잖아요.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이렇게 세 번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몇십 배씩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들을 보더라도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있을, 그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걸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그런 효과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6월 달에 한 2주 보름 정도 이제 남미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서비스가 남미 이제 페루에 서비스 런칭을 했거든요. 런칭을 해서 페루에서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이제 키노트 발표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의 저장 방식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부의 저장 방식을 혁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현재 있는 대학생들하고 세미나도 또 많이 가지고 많이 알려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 자기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정말 필요하다. 이 포인트에서는 너무 많은 공감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페루에 있었지만 그때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엘살바도르나 이런 친구들 많이 이제 오긴 왔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만 보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작년에 200%였거든요. 바로. 아르헨티나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인근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뭔가 조금 이제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잘 이해하는 편이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이제 어답션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공식 경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비공식 경제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애매한 정의일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화된 경제가 뭐 주식시장이나 다양한 전통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드러나는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라 보면 비공식 경제라고 하면 이제 음지에서 거래를 하거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잡히지 않는 거래들일 수 있겠네요. 정상적 라이센스 받지 않고 하는 거래들이나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도 금, 뭐 은 이런 채굴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다든지,
그래서 뭐 정식 국가의 라이센스를 벗어나서 채굴을 하고 거래한다든지 이런 비중 되게 큰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현재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금융 하시는 분들이 얘기로는 한 80%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페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공식 경제들이 있는 거죠. 비공식 경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만나면 투자 얘기만 엄청 많이 하고요. 이제 다들 이제 투명하지 않는 투자와 거래이니까 사기, 스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신용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뢰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통화 가치의 인플레이션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 인식해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에 반면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은 되게 이제 좀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끼고 온 것 같은데요. 시장 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가 보면, 남미는 보통 스페인어 권역이긴 한데 한 6억 인구거든요. 6억 인구고, 이제 근데 스페인어가 사실 영어 다음으로 글로벌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이긴 해서 그 6억 인구 말고도 한 2억 정도 플러스하면 8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미로 내려가면 뭐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브라질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큰 시장들이거든요.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답션이 올라가고 그들 개인들이 막 소유나 이런 것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은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수많은 리서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들이 이 자산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좀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자산가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좀 확보를 하려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비트코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뭔가 좀 제대로 확보를 하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 수요는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 ETF를 승인을 하고 나니까 다른 호주, 홍콩 인근국가들에서 연이어서 다 ETF 승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다른 국가에 퍼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금리 인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들이 많아지는 환경으로도 볼 수 있고, 유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가장 빠른 말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가장 잘 인식이 되고요. 그걸 글로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이걸 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히 이 자산의 제한된 어떤 공급량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될수록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 아마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말인 건 뭐 저건 없어서, 뭐 지금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뭐 지금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다른 국가의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좀 반영되는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뭐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커지면 네.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갈 겁니다. 이게 사실 기대감의 관계 함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이제 5%에서 계속 5%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자산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금리가 계속 1% 낮더라도 이게 계속 금리를 상승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좀 환경과 기대감이 존재한다면 이는 또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은 이제 기대감의 또 함수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2016년도랑 2020년도랑 2024년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차트 1년 단위, 왜냐면 비슷한 해니까 다 반감기에 있었던 해니까요. 차트 가져와 봤는데, 요거 한 2016년도에도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16년도에 이제 7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5% 하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5% 하락을 하면, 하락하고 이제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죠. 한 3, 4개월 정도. 그러면 채굴자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또 채굴자들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면 어떤 수치로 반영이 되냐면 채굴 해시레이트가 감소를 해요. 해시레이트. 그쵸, 감소하겠죠. 채굴자 빠지니까. 채굴자 이탈한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게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16년 똑같이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7월이었고 한 10월까지 똑같이 있었던 일이고요. 2020년도도 5월 달에 반감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까지가 지지부진해요.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반감기 끝났는데 왜 안 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도 채굴자들이 매도하고 이탈하고 채굴 한계 비용이 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2024년도 지금이거든요. 우리 4월달 반감기하고 차트 보면 이제 뭐 4월 반감기 대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지금 크게 나진 않지만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또 그러면 채굴자 매도 이탈 한계 비용이 그러면 존재하냐?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최근에 많이 인용된 그 크립토 퀀트의 자료이긴 한데 그 요거요. 해시레이트가 드로우 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채굴자들이 하는 컴퓨팅 파워라고 보면 채굴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 해시레이트가 많이 줄어들겠죠. 채굴자 이탈한 이유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채굴자들이 빠진 게 하락률이 2022년도 11월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2년 11월, 12월 이때가 언제냐면 FTX 파산했었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이 한 2만 불 언더로 갔어요. 2만 언더로. 그러니까 2만 불 언더로 갔을 때 그때 채굴자들이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제 다 나간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6만 불 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반감기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 절반이니까 지금 가격이 6만 불을 넘더라도 똑같이 이제 채산성의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채굴자들이 이탈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채굴자들이 한계 비용이 도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반감기 이후에 늘 왔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거를 보면 그래서 요 시기 지나면 많이 상승했어요. 이제 2020년도도 그때 뭐 9월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2월 거의 10월, 12월부터는 한 달에 2배씩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2만 불 바로 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4만 불 가고 그 다음 달에 6만 불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요. 2016년도도 그 시기 지나고 나서 2017년도가 연초 대비해서 연말이 20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늘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공식이 아니라서 과거랑 똑같이 안 간다. 맞죠? 그것도 충분히 동감하고 맞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과거의 케이스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다거나 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뭐 건전한 조정으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때 이제 분할 매수 등을 잘 하면 또 빠르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시기도 올 수 있긴 하니까 너무 지치지 말기를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유입량은 워낙 다른 책 많이 나오던데요. 최근 것만 간단히 보면 지금 업데이트된 게 6월 28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ETF 관련된 유입량 사이트에서 보면 그래서 6월 중순까지 순 유출이 되게 많았어요. 계속 순 유출이 됐어요. 여기 그래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이제 초 1일 정도의 스팟 ETF 총 이제 플로우가 150한 1억에서 2억 정도 갔다가 그 뒤에 계속 이제 순 자산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자별로 보더라도 매일 계속 빠지잖아요. 뭐 13일, 14일, 17일, 18일 빠지고 이제 이게 25일부터 다시 순 유입으로 좀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소액으로. 근데 지금 마지막 업데이트된 6월 28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의미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블랙락이에요. 블랙락이 이제 거의 한 1주, 2주 넘게 유입 유출이 거의 제로로 가다가 거의 이제 갑자기 28일부터 해서 갑자기 유입이 급증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최근의 흐름만을 보면 한 6월 초중순까지는 이제 순유출 계상 많다가 다시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살짝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물 ETF 관련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5개월 됐잖아요. 현물 ETF.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좀 적어온 게 있는데 이 5개월 1월 10일부터니까 2, 3, 4, 5, 6, 5개 딱 5개월 됐네요. 5개월 동안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순 유입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유입된 게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ETF를 보유하게 된 총량, ETF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총량이 한 87만 개를 넘어섰고요. 그게 비트코인 총 유통량이 한 4.4%가 돼요. 그 AUM 기준으로는 58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제 이게 그 특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ETF 출시 전에 이미 GBTC가 61만 9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87만 개가 넘어간 거니까 그 수량만큼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GBTC는 이게 내 기억으로는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신탁 형태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GBTC를 산 거거든요. 그게 이제 61만 9천 개가 있다가 그럼 GBTC가 계속 이제 매도가 된 거고요. 그게 27만 8천 개까지 줄어들었고 한 55%까지. 나머지 이 GBTC 물량 포함해서 나머지로 받아들인 게 블랙락 같은 이제 대형 ETF가 이제 나머지 물량 받아들여서 전체 총량은 이제 87만 개도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3월 말 기준으로 나왔던 그 13F 신고에 이제 기관들이 참여한 내역들이 쫙 다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3월까지 한 900개가 넘는 이제 미국 이제 투자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를 한 거예요. 총량을 보면 한 11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전체 ETF가 20%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기관과 기업이 한 게 25% 정도고 나머지는 다 리테일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참여한 이제 미국 비트코인 ETF의 그 주체는 리테일 물량이다. 그래서 아직은 그 비트코인 우리가 자산 관리 플랫폼들이 그 비트코인 ETF 노출이 덜 됐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리테일 물량 중심인데. 근데 거기에서 사실 좀 유의미했던 그 기관들의 투자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기금에 참여였던 것 같아요. 연기금 이제 그때 미국의 위스콘신 연기금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 노출을 시켰는데 이 위스콘신 연기금이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탑티어이긴 하거든요. 연기금 중에서도.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비트코인 그 게임의 법칙에 딱 참여한 거죠. 비트코인 게임에. 연기금 중에서는 가장 먼저 딱 참여를 한 거고. 비트코인 게임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막 생각나는데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 게임에 가장 먼저 참여를 했죠. 결과는 아주 좋죠. 주가가 10배가 올랐으니까. 참여하기 전에 비해서 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먼저 비트코인 참여를 했네요. 비트코인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것보다 되게 한정된 자산을 누가 먼저 보유할 거냐 이런 면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는 그거 자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먼저 참여한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참여 뭐 엘살바도르였고 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블랙락과 같은 기업이 ETF로 아주 선두로 가면서 참여를 했고요. 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의 어떤 좀 이후 이런 것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은 처음에는 좀 요것들을 빠르게 인지한 어떤 기관 기업들 연기금이 좀 참여했던 그림이라면 본격적인 이 자산관리 플랫폼들이 참여하는 시간 이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나오는 그림일 것 같아요. 앞으로 비트코인 ETF 수요는 되게 차근차근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요,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큰 배어장, 뭐 80%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조정은 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 자산이 신뢰가 안 돼서 이렇게 조정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비트코인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급 탄력성 때문에 공급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 때문에 하락이 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70% 80% 하락하는 시장은 앞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운트 콕스 사건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2014년도죠. 이제 그때 베어장을 만들었던 가장 주역이긴 했는데 85만 개 비트코인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20만 개 정도가 이제 확보를 해서 채권단 물량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 시장에 있어서 늘 수시로 악재 소재로 쓰였던 주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마운트 콕스 물량이 이제 7월부터 상환을 채권단하는 시작해서 뭐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건가?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의 영향 때문에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 물량이 나온다면.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불확실성 해소이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늘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계속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뭐 비트코인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니까 갑자기 수요 떨어지고 너무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도권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금 매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운트 콕스 물량도 이번에 해소가 되는 게 불확실성의 해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마운트 콕스 물량을 제가 한번 과거 쭉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뭐 2022년도 7월에도 이제 그 마운트 콕스 물량이 분배가 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악재, 가격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장해서 연기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2022년 7월에도 있었고 2023년 4월에도 연기한다는 발표됐죠.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또 분배 절차 연기한다고 또 나오면서 또 한번 뭐 시끄러웠고요. 또 5월달 지난 5월달에는 14만 개 정도 지갑 이동을 했는데 지갑 이동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내부에서 이동이긴 했는데 시장이 또 출렁거리잖아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건 간에 분배가 되고 상환이 되고 좀 해소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500인데 비트코인이 정말 2억, 3억, 5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정리될 필요는 있다. 더 큰 나중에 3억이 됐을 때 뭐 더 큰 볼륨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마운트 콕스 물량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또 추가로 횟수가 아마 금리 인하 전망이 연초에는 이제 올해 한 뭐 2회, 3회 정도 많이 할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의 스탠스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CPI하고 이제 PC가 또 발표 나면서 아마 시장 기대치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매크로 전망은 제가 또 잘 전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료에 띄운 거 보면 사실 금리가 우리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제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내 이제 정책 금리를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를 보면 한 10개 투자은행 지금이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4곳 정도는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이제 한 2번 정도 그래서 50bp, 75bp 정도의 주가 금리 인하를 좀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전망이 최근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가격도 조금 반영되는 느낌이긴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이게 막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갑자기 비트코인 떨어지고 내려가면 바로 오르고 이런 상관관계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 흐름을 보면 기본적인 금리의 어떤 추세, 금리 기대감의 이 환경은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불장으로 가 이제 배어장으로 바뀐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였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좀 정리해서 띄워봤는데요. 비트코인 여러 사이클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기조, 상승을 해야 되는 기조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장 상승하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두 번째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 8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금리가 1년에 4차례 정도 인상되는 환경이었어요. 이때는 아무리 비트코인에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힘들다. 우리 지난번 2022년도 같은 경우도 한 해 동안 7차례 인상을 했잖아요. 0.25%에서 4.5%까지 한 77%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금의 우리 금리 환경은 사실 뭐 더 인상한다라는 이런 데보다는 이제 얼마만큼 몇 차례 더 인하를 할까, 아니면 좀 더 그대로 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백그라운드 요소로서 이제 금리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기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현재 금리 더 올리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내년까지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에서 이게 뭐 하락장 전환이다, 불장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 때 어떤 호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점점 더 이 매크로의 금리 환경이랑 이제 엮여서 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첫 번째 고점이었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금리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제 내재적인 어떤 이슈, 뭐 2014년도에 마운트 콕스 해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사실 2017년도나 2021년도 넘어온 이제 그 사이클 때부터는 이제 어떤 금리 환경에 따라서 이게 위험 자산에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 현금화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악순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리 어떤 추이들은 되게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한 5.5%잖아요. 금리가 뭐 몇 차례 올해 뭐 인하가 뭐 회수가 좀 적다면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저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에 있어서는 좋은 전망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되긴 합니다. 네. 관심이 식는 거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타이밍엔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뭐 간체온 올라가면 반감기가 5월달에 있고 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몇 개월 정도 많이 흘렀거든요. 뭐 채굴자들 막 다들 이제 채굴 못하겠다,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항복하고.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기대감 대비해서 가격이 빠르게 안 올라가니까 식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을 계속 보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이 뭔가 자기 성에 안 차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3월 달에 엄청 많이 질렀거든요. 비트코인 1억 넘어가고 1억 3천 5천 막 갈 것 같았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고,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15% 20%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인 이제 좀 그런 상실감도 사실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이 6월이지만 사실 뭐 다음 달 뭐 8월 달 9월 달 전망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이 바닥을 맞추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 자산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바라보고 좀 멘탈 관리하고,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펀더멘털이죠. 비트코인 펀더멘털에서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결국 비트코인 펀더멘털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인지를 계속 구분하면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저는 좋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3월 달에나 좀 미리 구매하셨다가 한 20%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 조금 열기가 식는 시기, 이럴 때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잘해서 꾸준히 뭐 이게 적립식 형태나 분할 매수 형태나 이 자산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산이 건강해지는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해 나가고,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승장 내에 있는 상황이냐,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어떤 흐름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비트코인을 신뢰를 한다면 그거가 상관없이 사실 3, 4년 지나면은 사실 무의미하게 더 이상을 가잖아요. 그럴 수 있긴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떨어질 때 좀 미리 좀 현금화 시켰다가 더 하락을 하면 더 매수를 하고, 이런 이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금리를 봐야 된다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인 거죠. 이게 70% 80%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인가, 아니면 상승장 안에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아까 하락장 전환의 흐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하락장 때는 한 70에서 80% 하락을 했어요, 이 시장이. 아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이 계속 커질 거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 탄력성이 되게 작기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장의 어떤 내에 있는 흐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과거에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좀 맥스 좀 하락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보는 다양한 뭐 온체인 지표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상승장 내에서는 한 30-40% 정도 하락은 늘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지금은 한 20% 좀 넘게 하락이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상승장 내에서 내가 30% 하락을 맞춰서 그때 딱 들어가야지, 이거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과열이 아닌 구간에서 적절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근데 과열일 때도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예의 있게 보지 않으면 과열인지를 잘 인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시 우리 딱 3개월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3월 달로 돌아갔어요. 3월 달에 분명히 과열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 김치 프리미엄 또한 5% 7%까지 팍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온체인 지표인 MVRB는 그까지 안 올라갔지만 뭐 단기 보유자인 SOPR 같은 경우도 보면 꽤 많이 치솟아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과열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좀 욕심을 좀 내리면서 과열일 때는 이제 들어간 매수 포션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게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지표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이제 서로 상충도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압축할 필요는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제 과거를 패턴을 보면 잘 좀 유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예요. 금리의 향방, 요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면 각 시점에서 고점일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딱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는 가격이 고점일 때 금리가 거의 0.25% 또는 이제 1% 초반대였어요. 금리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에도 보면 금리 좀 올려야 된다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5년 7번 올린 거잖아요. 2017년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환경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 내에서 이게 과열이 됐냐 안 됐냐를 되게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과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람의 욕망,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수치화로 해서 보는 게 어떤 과열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가 늘 이제 위기 신호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탐욕을 바라보는 과열의 지표를 뭘로 볼 것인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오래된 지표가 MVRB라는 지표고, 그래서 첫 번째 고점이었던 2013년도 11월 달 있잖아요. 이때는 MVRB가 5.8까지 갔어요. 지금 이 지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초기 시장이었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과열이 된 거죠. 두 번째 사이클 고점이었던 2017년도 12월 달은 4.28까지 갔거든요. 이 MVRB 지표가. 이게 MVRB 지표가 4.28이란 얘기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지갑 단위에서 이 수익이 4.28배란 얘기예요. 다 4배 이상은 수익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었던 2021년도, 그땐 4월과 11월이 두 번째 이렇게 고점을 쳤었는데, 그때도 한 3.4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열 지표들을 같이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시가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 변동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3 정도만 넘어도 되게 이제 리스크한 신호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열 지표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격 흐름과 차트만 계속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과거에 이렇게 많이 갔다가 또 한 7, 80 빠지고 이런 거 반복이긴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렇게 심화하지도 않아요. 본질적인 부분 좀 더 바라보고 좀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있는 에셋 중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긴 해요. 앞으로도. 그리고 금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보통은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은 공급 탄력성이 되게 없는 자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공급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이제 가격이 막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 이제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공급 탄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땅에 대해서 다시 인허가를 내고 다시 아파트를 짓고 신규 공급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다시 늘림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급을 임의로 늘릴 수가 없는 자산인 거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코드화가 돼가지고 수량이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한번 확 몰아칠 때 이 공급으로서 어떤 가격 조절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존재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떨어진 하락도 좀 큰 편이긴 하죠. 이런 어떤 이제 공급에 있어서 명확한 제한된 양이 있는 자산은 글로벌에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이 상승 계속 이끌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자산이긴 하거든요. 가치를 담아줄 수 있는 자산.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는 개인이나 인지를 하는 기관이나 인지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수요 측면인데 수요 면에서는 그 수요가 훨씬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ETF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을 더 빠르게 이제 땡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계속 이제 피아트 커런시 돈의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돈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점점 더 이제 많이 주목받을 거라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는 구조가 되긴 할 거예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 계속 빠지긴 했는데 견고해 보긴 했나 봐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한 7월 일단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한 7월 중순 이전에 아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중론인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이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 거의 10년 걸려서 ETF 승인됐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승인된 다음 5개월 만에 지금 바로 승인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관련해서 많은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비트코인이 아까 보면 5개월 동안 순유입이 1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얼마 정도 5개월 동안 동일 기간 동안 유입이 될까 이런 전망들이 궁금하잖아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나온 전망들 보면 비트코인이 한 이더리움 시가총액 한 3배 정도가 돼요. 3배 정도도 되고 이제 거래소들의 여러 가지 뭐 거래량들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그 한 30% 정도인 5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그 갤럭시 디지털에서의 전망이고요. 매월 한 10억 달러 정도 유입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좀 유인이 약하다라는 좀 전망도 있어요. 유인이 약하다라는 전망이 가장 큰 저거는 비트코인을 이제 실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랑 그냥 ETF를 사는 거랑 물론 ETF 약간의 수수료가 있죠. 비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ETF를 사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ETF는 스테이킹이 안 되는 옵션이거든요. ETF가.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ETF 이더리움 물량이 있어요. 신탁으로. 그 물량이 빠져나와서 ETF로 그냥 들어가기에는 그 스테이킹이 되는 이제 플랫폼에 넣으면 연 5에서 7% 정도의 이더리움이 보상으로 주어지니까 ETF를 그냥 사는 것에 대한 유인이 좀 약해서 유입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뭐 두 가지겠죠.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내러티브가 약하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니까 뭐 어떤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이슈나 인플레이션 해지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기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 가진 그런 정체성은 없잖아요. 어떤 플랫폼으로서. 물론 이제 뭐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라는 내러티브에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긴 하는데 그런 어떤 비트코인보다는 뭔가 스토리에 되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유입이 작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포함해서 현재 이제 뭐 갤럭시 디지털이 그래도 뭐 가장 좀 여러 가지 근거로 나온 게 한 50억 달러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체인의 어떤 데이터를 검증해주고 이걸 저장해주는 노드라는 주체가 존재해요. 근데 그 노드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블록체인마다 이제 룰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32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검증인으로 참여를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가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검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보상으로 줄게. 그게 또 이제 그 스테이킹한 이더리움, 검증 참여한 이더리움이 또 비례해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 이더리움 맡기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스테이킹인데,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고객이 ETF를 통해서 구매한 이더리움만큼 운용사들이 이제 실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를 스테이킹으로 만약 활용하면 추가적인 이자 개념의 이더리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그 스테이킹 기능을 ETF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ETF를 구매한 사람들도 그런 추가적인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들과 좀 연결해서 보면, 그 최근에 이제 SEC가 그 컨센시스를 기소를 했거든요. 컨센시스는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운영하는 굉장히 큰 이제 이더리움 기술 회사이죠. 근데 이 메타마스크에 어떤 이제 그 기소 항목을 넣냐면, 메타마스크 지갑이 리도 플랫폼 또는 이제 그 로켓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네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런 이제 미등록 증권을 이 지갑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기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리도 같은 이제 스테이킹 플랫폼 자체를 기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중간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다시 들여다보면 이 스테이킹 플랫폼에 대한 그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EC가 이런 스테이킹 플랫폼에 대한 기소 처음이냐? 아니, 크라켄도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크라켄은 이제 얘네들이 그 거래소에 스테이킹 기능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소받고 아마 벌금 물고 스테이킹 중지를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이제 이런 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플랫폼 제공했다고 또 기소 당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양이 ETF는 현재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금 할 수 없는 이제 기능으로 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ETF 아닌 외부의 이제 스테이킹 플랫폼에 대한 뭔가 증권성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기소를 하는 이런 이제 좀 약간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의도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모양이 좀 가격하고 있다. 원래 그 이더리움의 그 백사상의 로드맵에서도 POW를 POS로 가는 전환이었고요. 아마 이더리움 자체가 그 POS 방식을 한 것에 대한 저거는 2.0이죠. 그러니까 POS 하는 게 이더리움 2.0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조사가 좀 종결됐다라는 뉴스도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해주는 어떤 플랫폼들, 얘네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뭐 사실 또 법원 또 판결이 되고 하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SEC가 이쪽을 타겟으로 굉장히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원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완전 이제 별개의 성격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채굴 방식도 그렇고요. 탈중앙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비트코인이 됐다고 해서 뭐 솔라나는 다른 암호화폐가 되는 구조는 전혀 아니긴 한데, 이더리움이 이제 승인이 되면 사실 솔라나든 이더리움 수준의, 또 이더리움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의 탈중앙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은 글쎄요, 계속 ETF에 대한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쉽게 승인은 안 될 거겠죠. 쉽게 승인은 안 되겠지만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든 또는 이런 운용사들이 이번에도 사실 뭐 안 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장에서는 이제 솔라나 ETF 신청 들어갔잖아요. 안 될 거다 라고 한 신청 들어가니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행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암호화폐 계속 시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연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과 이쪽에서는 그 크게 컨선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방향이 맞긴 맞아서 아마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웹3, 밈,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되게 그쪽을 선호했다고 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것들 할까,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반민교사가 이전에 그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 되기 전에 게리 겐슬러가 와,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SEC 의장이 되면 굉장히 친 형태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되고 났더니 전혀 딴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제 이게 ETF까지 가는데 더 빠르게 갈 만큼 그렇게까지 연결, 아직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전망하기 힘든 게 단기 가격 흐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옵션에 해놓은 이제 그 선물 만기들을 보면 그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이 예측을 해놨냐면 7월 중순에는 아마 상승 베팅 많이 해놨고요. 7월 말에 하락 베팅 많이 해놨고요. 다시 뒤에 이제 그 상승 가는 베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흐름이긴 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 그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뭐 딱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가려는 법도 없고, 저는 일단 이더리움 ETF 승인 이 자체의 이벤트 자체의 성격만 따로 떼놓고 보면 수요 면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승인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계속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특정 타이밍 노리고 매수 매도 노리는 것보다는 그 전략을 가야지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최근에도 보면 시장 불장이 올 때마다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10배, 20배 또는 50배, 100배까지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알트코인의 어떤 미래 가치가 진짜 괜찮아서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얘기 듣고 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가격 흔들리면 또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하다 보면 정말 피폐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사실 지금 이 시기도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더리움까지도 이제 괜찮다고 보고, 정말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뭐 알트코인에 조금 분배를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알트코인의 어떤 추세들을 이제 캡처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 캡처해서 나온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10월 달이면은 직전 고점 시기잖아요. 이때 탑10에 있었던 암호화폐들이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었고 밑에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바이낸스, 카르다노도 있었고 XRP도 있고 폴카닷도 있고 뭐 도지, 뭐 유니스왑, 아발란체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를 한번 이제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쓱 한번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변동성은 크지만 계속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 보고, 여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부터 보면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XRP거든요. 거의 바닥이죠. 이게 제가 퍼센테이지로 굳이 지금 계산 안 하더라도 거의 한 90% 이상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볼 수 있고, 거의 바닥으로 갔는데 우하향에서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XRP가 지금 당장 좋냐 안 좋냐라고 물어봐서 뭐 이거를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과거의 추세를 보면 이게 되게 정확한 값인 거죠. 장기간 동안 이 자산이 어떻게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때 되게 뭐 일론 머스크가 보유해서 정말 확신 갖고 많이 이 자산에 투자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1년도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거의 90% 이상 빠진 가격이에요. 그 폴카닷도 이제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 탑10 안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또 보면 이 자산도 보면 거의 우하향으로 내려가죠. 제가 이거 탑10만 고른 거예요. 탑10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계속 엄청나게 좋은 요소들이 많았던 코인인 거죠. 탑10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사실 없겠죠. 에이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를 넓혀서 보면 이게 장기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거의 80% 90% 하락하는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상향하는 것도 수익 내기가 계속 수익을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하향하는 자산은 정말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사람이 진짜 바닥에 이제 재수 좋게 본인이 뭔가 이제 계시를 받았거나 뭔가 확신이 있거나 남들이 아무도 안 사는 바닥에 다 포기할 그때 혹시 딱 들어갔다 갑자기 상승하면 운으로 돈을 벌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입니다. 아발란체 그 당시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약자가 있었는데 아발란체, 테라 몇 개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던 알트코인들. 아발란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보면 계속 우하향이잖아요. 뭐 테라는 루나는 그것도 탑 10에 있었는데 차트가 없어져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없어졌죠. 그 코인은.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디파이에서 덱스에서는 거의 뭐 가장 잘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불구하고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하향하죠. 뭐 이더리움 다른 것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긴 하지만 역시 2021년도 이후로 비트코인 퍼포먼스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가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서 수익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장기적으로 잘 보유를 하면서 이제 되게 아주 일부 자산은 뭐 알트코인들을 배정하면서 이제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상당수가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한 전제를 깔고 상당수의 자산을 알트코인에 많이 이제 면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과거와는 또 알트장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잖아요. 과거의 상당수는요.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MM이나 이제 특정 이제 주체들에 의해서 가격 조작이라고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가격 급등과 급락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이용자 보호법 나온 이후로 바로 다 처벌을 받아서 과거만큼 자유롭게 대놓고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어떤 거래량이나 급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물론 한국 거래소에 있지 않은 이제 역외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나 OKX나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런 대상들이 훨씬 줄어들긴 하겠죠. 국내 거래소 비중들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에 많이 넓히지를 않는 투자 전략을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서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